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이제 시강이고요. 정식 강의는 25일 날, 다다음 주 금요일 6시 맞죠? 최 실장? 25일 6시. 그때부터 정식 강의 시작이고요. 원래는 MMI가 사실 면접 하는 데만 1시간이니까 준비하는 데만 해도 몇 시간 걸리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근데 이제 그 속사포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물론 대규모도 아니고 속이 아주 1대1로 하는 것도 아니라 중간 형태지만, 가능하면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첫 번째 서울대뿐만 아니라 전체 다른 유형도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기출 문제는 한 1회 정도만 붙여가, 중요한 거는 기출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내후년도, 그리고 내년, 저 이제 올해 전형, 여러 가지 경향에 맞는 예상 문제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는 방식이 될 것 같아요. 필요할 수도 있지. 몇 시에요 지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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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오늘은 공개 강의라 1시간 동안 이제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되는데, 맛배기로 이게 30분은 전반적인 MMI랑 서울대학교 작년도 기출을 내가 이제 저거 해주고, 그 중에 한 문제는 그걸 다 풀어보는데도 서너 시간이 걸릴 텐데, 하나만 집중해서 한 문제,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형을 풀어보고 1시간 정도를 꽉 찬 다음에, 이제 25일부터 정부 정면 수업을 할 때는 그때마다 매주마다 내가 읽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이게 상당히 많은 뭐 전 분야의 뭐 생명과학이나 화학 뭐 이거는 아니고, 주로 사회 관련된, 그리고 예술 관련된 그런 어떤 배경 지식들이 좀 많이 필요한 분야라, 그 분야들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분야일 거고, 그래서 이 배경식 관련된 읽기 자료들을 매주 주고, 그리고 그 주에 맞는 주제에 맞는 그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예상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하고, 중간 중간에 내가 15명으로 최대 인원을 정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선생님이 이제 이 방식이 가장 좋은 건, 그러니까 이 토론 어차피 할 수업처럼 이제 이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도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 있는 그 이제 하버드 대 오라토리엄 수업에서 아예 편짜 가지고 뭐 이쪽으로 4대4 이렇게 토론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랑 그렇게 토론하는 방식을 통해서 실제 수업에 마치 액티브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선생님 목표예요. 그래서 시간 3시 됐죠? 2시 됐죠? 57분? 그럼 좀 더. 그래서 의대 MMI는 정말 상당히, 특히 서울의대 의대는 일단 너무 어려운데, 이제 가장 어려운 거는 일단 내가 얘기도 하겠지만, 일단 여러분이 우리 상식적으로 이제 모든 대학교 면접은 다 필기 도구를 갖춰서 짧은 시간 안에 제시문을 보고 제시문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손으로 써보면서 할 수 있는데, 서울대학은 필기 도구가 제공이 안 돼. 그냥 쉽게 말하면 서울대는, 그리고 여러분이 2분 읽고 8분 동안 문제를 푼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즉 한 면접 시간에 톨탈 10분이고 바로 옆방도 또 면접방이 있잖아. 그럼 면접반을 이동하는 거거든. 그럼 면접반에서 끝났어, 10분에. 그럼 이미 타면 시작하는 거야. 내가 그럼 빨리 그 면접방을 나가서 그 다음 면접방의 앞부분에 앞에 있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보는 그 시간에 이미 포함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2분 동안 그 시험을 볼 수가 그 면접 제시문을 볼 시간이 없어. 아니 생각해봐. 10분 안에 딱 끝났는데, 대부분 그럼 10분 안에 뭐 0.1초 차이로 뭐 옆으로 몇 번 갈 수는 없죠. 그래서 보통 1분 50, 최대 1분 50초고 1분 30초. 어떤 학생은 그치 방 잘못 찾아가지고 1분 만에 독해를 하고 간 적도 있어서, 사실상은
재심은 독해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엄청 꼼꼼하게 요구되는 또 표까지 있잖아. 그런 건 사실상 진짜 여러분들이 그 뭐 어떻게 평소 타고난 그거 아니면은 대체하기 힘든 그런 유형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4주 수업 중에서 한 주는 도표랑 그래프와 관련된 그림이랑 관련된 시간도 한번 가져볼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후에도 실전은 10월 달쯤에 이제 추석 때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수능 끝나고도 좀 생각을 하는데, 그때 실전 때는 이렇게 방을 여러 개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하는 실제 시뮬레이션 형태를 해야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배경 지식과 빠른 논리적 사고력 판단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게 글이 아니라 말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재주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상하게 MMI는 이 주제가 논술이랑 비슷하니까 일단 내가 글을 써봐야겠지 생각을 많이 한 다음에 또 글을 잘못 써. 그리고 글을 읽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왜냐? 면접 현장에서는 어떤 뭐 지필 도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물론 알지 못할 때는 굉장히 만막할 수 있지만, 되도록 아는 주제가 연결시켜가지고, 그리고 서울대 교수가 이제 좋아하는 키워드, 주로 물어보는 게 이 그림 A와 그림 B의 키워드가 뭐냐고 생각하냐, 이 지문 가와 지문 나의 키워드가 무엇이냐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키워드를 대고, 키워드가 틀려도 좋은데 그거를 자기만의 경험과 시킬 때, 개인화 시킬 때 그 그때 이야기하는 그 이제 쉽게 말하면 논리가 타당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그리고 점수는 A, B, C 중에서 정말 떨어지면 C를 주고 정말 잘하면 A를 받는데, A를 받는 학생보다 C를 받는 학생이 좀 더 많은 게 MMI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되게 짜, 서울대는. 그러니까 C를 안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방 5개 생기부방까지 그치 다 그치 최소한 B 이상을 받자. 그리고 정말 자신 있는 것에 A 하나 정도 받자. 이러면 내가 볼 때 그 이제 서울대는 직유는 3배 쓰고 일반 전형은 2배 쓰지만 거기서 후반부 쪽에 속하더라도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C를 받으면 여러분은 그냥 떨어진다고 그것만으로도 직윤이든 일반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됐죠, 시작.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의대 전문 입시 컨설턴트고, 그리고 어, 너무 유명해요. 뭐 저 이쪽 분야에서 내가 이쪽 그러니까 제일 소문난, 생기부도 제일 많이 본 사람이고 합격자도 제일 많이 배출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MMI란 무엇인가, 그리고 서울대 의대 MMI 작년 출제 경험을 좀 보고, 그리고 실전 문제를 한 문제, 이렇게 보면 진짜 한 시간이 정말 빨리 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가지고, 여기 보면 두 번째 책이 의대 MMI 필독서 30인데 이게 이달 말에 나와요. 이게 내가 쓴 책이고, 여기 여기 이응 입시 연구소의 박영준 소장님이랑 공장윤 소장님이랑 같이 저술한 책이고, 그 옆에 있는 의대 생기 필독서는 의대에서 아주 중요한, 특히 서울의대가 중요해 생각하는 독서에 관련된 얘기를 모았죠. 독서를 활용해 가지고 그 MMI를 준비하는 방법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MMI 문제이란 건 이게 지금 내가 시커멓게 싫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MMI 문제 본질은 그거야. 일단 수영장에 빠뜨려. 그럼 막 수영을 쳐가지고 헤엄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을 골라가지고 뽑아서 그들을 의사로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수영을 못하는 학생을, 그치, 쉽게 말하면 수영 선수가 되지, 얘는 수영 선수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그치, 쉽게 적어하는 거야. 물론 후천적으로 가르쳐 수영 선수가 될 수 있지, 이런 걸 생각하고 그럴 시간도 없다고 보는 거야. 일단 헤엄을 칠 줄인지 아는지 없는지를 일단 물에 빠뜨려 보고 안 다음에 헤엄을 어떻게든, 그치, 스스로 알아내면은, 그치, 그 학생을 키우겠다. 이런 게 MMI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이유는, 이건 다소 철학적인 건데, MMI 하는 시간 동안 아직 우리가 당장 뭐 내일 당장 면접실에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그치 있는 거 모든 거 다 탈탈 털어내는 건 아니니까, 조금 좀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배우지 않은 것을 머리로만 생각한 뒤, 왜냐하면 글로 못 쓰니까 짧은 시간에 속사포처럼 털어놓는 의사소통이 기술.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 다 지켜져야 되는 거야. 내가 경험해 본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배운 것도 아니야. 대부분 문과 과목 쪽이니까. 그리고 일단 답은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그것도 2분 이상 주지도 않아. 그냥 길게 얘기하면 커트하고 바로 다른 질문 해. 서울대 교수들도 내가 4분 5분 동안 혼자 동무대로 이 주제를 쓸 수 있을 시간을 주지 않아. 왜냐? 주어진 시간이 8분밖에 안 되니까.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이런 자료들은 이제 이건 공개된 자료인데 주로 이제 서류 면접이랑 밑에 이제 그 MMI 면접이 있는데 여기서 가천대가 실은 여기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가천대가 여러분 학교 발표는 생기부 면접이지만 방 3개를 통해서 한 개의 방에서는 이제 의대와 관련된 상황 제시문을 주면서 의사가 얘가 될 만한지 아닌지 판단하니까 여러분이 가고 싶은 거의 모든 의대는 다 여기 밑에 포함 이제 이 세종대 계명대, 고신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그 연세대, 미래,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울산대, 고려대 이쪽에 다 포함되어 있고 고려대는 계열적 합에서는 그렇죠. MMI 플러스 과학제시문 형태를 보는 거고 유일한 학교죠. 그래서 그 이런 거를 이렇게 윤리적 딜레마, 상황 판단, 팀워크, 인문학적 소양, 의사로서 기본 자질 이런 걸 질문을 하는데 이게 방이 정해져 있어서 이거는 딜레마 방이다. 이건 소통 방이다. 이거는 인문학적 소양 방이다.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한 학교에서 한 문제에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세트로 물어보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 범주 안에 있지. 그래서 서울대가 이제 여러분 이제 서울대가 제일 관심 있을 테니까 의사소통 능력이랑 윤리적 판단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은 이게 다른 대학 의대랑 똑같아요. 근데 인문학적 소양을 캐묻는다는 거지. 다른 대학은 이렇게 서울대처럼 집요하게 인문학적 소양을 얘가 정말로 인문학 책도 읽고 인문학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 철학적으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생기부를 볼 때 서울대 의대만이 좋아하는 생기부가 있어가지고 얘 생기부가 수학도 잘하고 우수성이 있고 그리고 과학 실험이 그치 아주 좋은 환상적인 실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철학과나 국문과에 갈 수 있을 정도의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런 소양을 없으면 반드시 저희 MMI 면접을 통해서 물어보는 거지.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의사를 선발하는 국가의사고시 실기기사랑 되게 비슷한 방식이거든. 방 돌면서 10분마다 풀어보는 시험이. 그럼 돌방 상황 하나 갑자기 연출을 해 하나에 그 방에서. 그럼 그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는 거지. 그다음 이게 돌발 상황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다는 거고, 그리고 여러 방을 돌면서 만나게 될 우연, 즉 랜덤에 대한 이제 적응력도 평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란 심리가 여기 맨 처음에 여러분이 생기붕의 방에 갈 때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방을 돌 때 5개 방에서 돌 때 그치 누구는 10분, 20분, 하나는 20분이잖아. 근데 맨 처음에 18분짜리 방에 걸려서 생기부에 갔어. 그래서 여러분이 생기부를 썼는데 이건 대단히 중요해. 생기부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잘 모르는 실험 얘기를 썼어. 그리고 생기부에 코딩 얘기를 썼어. 이러면 진짜 18분 동안 내내 그 질문만 받을 수 있는 거야. 실험 설계는 어떻게 했나요? 코딩에서 데이터 처리는 데이터는 어디서 가져왔나요? 그럼 그 데이터 써먹기 위해서는 전처리해야 되는데 전처리는 어떻게? 이거는 직접 해보지 않으면은 그치 누구한테 맡겼다가는 완전히 그런 얘기를 18분 동안 그게 문제. 그러면 그 다음에 매매마이 방 가서 전 그 행기부방에서 고생했던 게 근데 이건 랜덤인 거지. 가장 좋은 거는 내가 18분 동안 하고 다른 면접방에 갈 때는 싹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인간이 안 되지. 그런 훈련을 해야 돼. 그냥 내가 그치 10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다음에 그냥 완전히 기억을 잊고 다른 방에 가서는 또 그 지시문에 관련된 내용만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야. 근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실패하고 얘가 왜 M적에서 떨어졌지? 생기부 학교도 좋고 생기부도 좋았는데 이런 애들이 면접에서 떨어진 거는 이런 랜덤 때문에 떨어진 현상이 많아. 근데 그것도 적응력이야. 의사들 의대 교수들 서울대 의대 교수나 아니면 연대 의대 교수들이나 볼 때는 그런 식의 순간 왜냐 워낙 미지의 변수들 언노운한 게 많잖아. 거기에 대한 적응력도 일종의 테스트가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랜덤 방식으로 돌려가지고 누구한테 뭐 내가 생기부항에 맨 처음에 유리해서 갔는데 생기부항에 18분 동안 뭐 실험 얘기 하나도 안 물어보고 그리고 코딩 얘기 하나도 안 물어보고 뭐 이제 봉사활동 관련된 얘기 뭐 이런 얘기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 뭐 독서 읽은 얘기나 그러면 다음 기분 좋아가지고 다른 면접을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것도 어쨌든 랜덤이라는 게 주어지니까 랜덤에 얘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치 그것까지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림, 통계, 사진, 대화문 등 텍스트와 한자 사이의 거리감을 측정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의대 교수들이 여기 의대는 생기부 평가를 1단계에서 할 때는 이제 그러니까 기초의학 교수들이랑 임상 교수가 섞여서 들어가는데 여기서 2단계 MMI 면접 때는 서울대뿐만 아니라 모든 면접을 다 의대 교수들, 임상 교수들이 해요. 임상 교수가 전체 80% 정도 되거든. 무슨 얘기냐면 임상 교수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틀은 저 병원에서 환자들 보고 하루만 강의하고 하루는 수술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잖아. 그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한다고. 그래서 결국 임상 교수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얘가 환자랑 어느 정도의 간격과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너무 붙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공감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마더 테레사급의 그 헌신력을 가지고 있으면 얘는 의사를 돼서 안 되는 거야. 그런 환자가 뭐 죽어나가는 때마다 그럼 이 학생은 이 뭐 나중에 뭐 그러니까 공감은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되는 거야. 얘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게 하면서 느끼는 건데 얘가 어디까지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착한 척을 한다고 그래봐. 그 선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그림이나 통계니까 어려운 제시문과 낯선 제시문을 주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그 쉽게 말하면 환자와의 간격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하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처럼 공감 능력이 결여돼 있어. 얘는 오지 말아야겠지. 근데 문제는 그것만 해다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공감 능력이 많아가지고 그게 직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의사라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지. 그래서 낯선 제시문들을 주는 거예요. 서울대만 그런 거죠. 이렇게 낯선 제시문이 나오는 학교는. 그래서 필기를 일체 못하니까. 그리고 이게 재작년부터 그런 거거든. 선생님이 뭐 서울의대는 이제 2014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13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10몇 년 동안 이런 일이 없다가 재작년부터는 작년에는 사실상 일반 전형에서 거의 모든 상황 저거에 그 4개 방해 중에 3개 정도 추가 제시문이 있어.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몰라. 왜냐? 서울대학교가 해마다 공개하는 그 인적성 면제는 최초의 제시문만 주거든. 그리고 문제가 공개가 안 되잖아. 뭘 물어봤는지 모르고. 그러면 예전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머지 8분을 버텨야 됐거든. 근데 이제는 어려운 게 그 자리에서 이제는 준비할 시간이 없어. 분명 주제와는 연결이 될 거야. 연결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좀 이따 확인할 수가 있어. 추가 제시문을 준다고. 추가 제시문을 또 주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토탈 뭐냐면 우리가 MMI 생각하면 압박 면적이고 8분 동안에 교수가 압박을 해가지고 그걸 잘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서울대 의대가 안 통할 수도 있다는 게 이제는 추가 제시문이 주고 추가 제시문을 안 준다는 얘기는 내가 혼자 8분을 그럴 일이 않겠지만 한 4분 정도 리사이트를 해가지고 그렇지 그걸 못 받아오는 게 결국에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그것도 공정 생각을 해야 돼. 이제는 추가 제시문을 줘서 그러니까 별도로 이 제시문과 제시문을 연결시킬 수 있는 생각 어떤 능력 이런 걸 보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 제시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근데 이런 거는 확인할 수가 없지. 대학에서 공개 안 하고 뭐 이제는 후기도 안 올라오잖아. 예전엔 후기들이 올라왔을 때.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추가 제시문은 물론 추가 제시문이 이제 그걸 후기를 통해서 선생님이 구성한 거지만 정확히 찾아가지고 다 구성까지 했거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다다음 주 첫 번째 수업에는 그 유형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수업할 때 그 추가 제시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대학은 그냥 인성을 묻든지 그리고 왜 의사가 되려는지 가치관을 변형해서 가천대가 이런 형태죠. 그리고 치사의료 이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지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가톨릭대가 그렇죠.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그럭저럭 관계를 맺었는지도 보고 이렇게 좀 그 다른 대학은 서울대만큼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내가 볼 때는 나중에 울산대 의대를 얘기할 텐데 울산대 의대가 서울대 의대 다음으로 MMI가 어려운 학교예요. 그래서 MMI는 내가 얘기했지만 그렇죠. 붙이는 시험이 아니라 떨어뜨리는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해당 사항에 들어가면 떨어지는 거고 아니면 붙는 거고. 내가 물론 잘해. 그러니까 5개의 방에서 일률적으로 어느 한 방은 되게 잘한다 어느 한 방은 못했어. 이러면 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못했던 방에 대한 기억 때문에 다음 방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최악의 실수겠지. 근데 여러분 수능 공부할 때 내가 1교시 국어에 망쳤다고 생각해서 2교시 3교시 수학이나 영어까지 망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걸 알아야 돼. MMI는 떨어뜨리냐. 얘는 떨어져야 된다. 얘는 의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유형에 해당하면 떨어지는 건데 마침 이게 이 자료가 있어가지고 이게 서울대 교수들이 이제 불합격을 직접 면접에 들어갔던 교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내가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들은 거야. 쿼트를. 이게 다 만든 게 아니에요. 이기적이고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신기하지? 누가 MMI 때 나는 이기적입니다. 나는 나와 내 이익이 최고입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나 그치? 말할 때 표정이나 아니면 그 뜸들일 때 뭐 이런 어떤 과정이나 그런 쪽에서 뭔가의 찬반 기준에서 이기심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결과만을 중시하고 과정을 무시하는 학생도 뽑지 않습니다. 이게 이 유일하게 쉽게 말하면 60분 동안 10분의 면접에서 이 얘가 말한 답변 외에 그 나오는 과정까지 물어볼 수 있는 유일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 답이 없는 시험이니까 그래서 과정이 좋지 않다.
그 학생도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은과대학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여러분이 그 내가 나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는 그치? 여러분이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내가 친구들이랑 대화를 할 때 얘가 나한테 자기 말을 하고 다른 그 사적인 얘기를 하나? 근데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지. 이런 사람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이야. 이건 예술가가 되는 거야. 예술가가 돼야 되는 거고 의사가 돼서 안 되겠지. 그리고 수학과학에 몰두하는 이게 서울대학교 의대가 다른 대학 의대는 그러니까 인성을 보면서 적성까지 그러니까 문과적 적성 소양을 보지는 않으니까. 근데 서울대 의대는 요게 또 강해서 수학과학에 몰두하는 이기적인 이과적인 학생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의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가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바탕으로 뭔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게 실제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의학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 관심이 더 많은 학생도 뽑지 않겠습니다. 아, 이 학생은 진짜 다른 데 관심이 많아. 그렇게 얘는 진짜 수학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 물론 수학 지문은 안 나오지만 이런 학생도 뽑지 않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신감 없는 학생들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인데 이게 여러분들 면접을 할 때 아주 시켜보면서 저 하겠지만 정말 자신감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떨어진 경우는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면접할 때 태도가 쉽게 말하면 얘가 굉장히 자신이 없는 애구나. 이런 학생은 의도적으로 안 뽑으려고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역지사지 마음가짐이 없으면 안 뽑습니다. 이 얘기는 역지사지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입장에 되어보는 훈련을 해야 되겠지.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이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이거 사이코패스라고 오인을 받아서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이 역지사지라는 단어라 그 제시문을 주고 A, B, C, D 인물을 등장시켜서 B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C라면 어떻게 할게? 요즘엔 안 나와. 요즘에 시간 관계상 그런 질문을 했던 이유는 네가 B에서 생각해보기, C에서 생각해보기, D에서 생각해보기가 되는지 그걸 물었던 거야. 그리고 소통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의대에서 가르칠 시간과 방법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얘가 1분 30초나 그리고 주고받는 대화에서 의사랑 어떤 대화가 될 수 있는지 능력을 갖춘 학생을 뽑는 거지. 얘가 아는 건 굉장히 많고 똑똑하는데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없구나. 그럼 뽑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걸 가르칠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관계 맺기에서 문제가 있었던 학생도 뽑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그걸 무슨 이거는 좀 면접 때 그 노골적으로 뭐 학폭이 있는 학생이라든지 그게 아니면은 자신의 경험과 연결할 때 답변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에 얘가 보면 관계 맺기에 좀 문제가 있는 아이구나라고 판단하면 그것만으로도 안 뽑힌다는 얘기지. 그리고 사람과 사회에 대한 관심이 1도 없는 학생 이런 학생은 꽤 돼요. 오직 내가 좋아하는 과학, 뭐 의학이든 뭐 과학 여기에 빠지는 학생도 뽑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각자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에 참여했을 때 내가 어떤 학생들을 떨어뜨리는지 기억을 떠올려 가지고 그 대답을 모아 가지고 발췌를 한 거지. 여기보다 더 많은 그리고 이런 교수님도 계셨습니다. 이게 좀 웃기란 얘기 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의사가 되고 서울의대 가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여러분이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그러기 뭐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구속받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 근데 의대라는 곳 그리고 의사라는 시스템이 그게 바로 대표적인 구조고 대표적으로 그 사람을 구속하는 곳인데 거기서 어떻게 자유로운 영혼이 살겠어? 드라마 낭만다터 김사부 같은 사람은 드라마에나 존재하는 거고 실제 병원에서 실제 의대에서 원하는 문제는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정말 얘가 야 얘는 정말 자유로운 영이다. 거의 제2의 피카소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얘는 의대가 제에서 절대 뽑아줄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이 없지만 책임감을 묻는 문제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책임감이 들어갈 때는 그때는 반드시 내가 책임감이 있다고. 그러니까 요 7명의 8명까지의 교수의 대답 뒤에 그럼 그 공통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학생 그 학생이 책임감이 있는 엄지는 물론 생기부에 적혀 있는 거로 내 생기부에 누가 이 학생은 책임감이 없는 학생이라고 선생님이 써주시나 그렇진 않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줬을 때 야 네가 하는 행동은 그건 뭐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론을 받았는데 거기 효과적으로 대접을 못하면 그 학생은 그거로 떨어지는 거지. 왜냐 일단 공통적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학생 중에 책임감이 없는 학생도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이게 하나의 사이클인데 10분 동안 요즘은 좀 왜냐면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자료들을 봐야 되고 그럴 시간이 없어서 결국 뭐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하고 막 주고받고 하는 논박이 예전보다 줄어들었지만 여하튼간 일관성 있는 답변은 그렇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시간 관리 실패한 학생. 그렇지? 이게 결국에는 이 8분 내 모든 걸 거기에 8분 내에는 내가 혼자 다 하는 거 아니라 또
그 예상되는 답변까지 해가지고 주고받는 시간까지 보여요. 시간 분배를 못하면 결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고 학생 중에서 똑똑한 학생이 있단 말이야. 이 학생은 서울대학교 의대가 꼭 뽑아야 돼. 이런 학생이 왜 가끔 떨어지냐? 그건 리사이트를 해서 그런 거야. 심지어 자기가 말하다가 교수님이 이제 그만 할 때도 계속 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대. 그래서 떨어진 거라고. 그 다음에 행설수설하면 반드시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교수님도 내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 교수님도 물론 서울대 교수님이 똑똑하고 그 제시문들을 다 만들었지만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게 아닌데 뭐 자기가 아는 저거를 갖다서 행설수설하면은 그냥 떨어지는 지름길이고, 그리고 이게 또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붙을 줄 알았는데 실제 떨어지는 건데 내가 모르는 것 때문에 그것을 막뭐 내가 잘 모르는, 그러니까 8분이라는 시간 중에 마지막 시간 중에 좀 모르는 얘기를 해도 상관없는데 맨 처음에 답변을 하는 시간에 그 뭐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는 무슨 이론 뭐 이런 그리고 뭐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뭐 무슨 원리 이런 거 수업 시간에 많이 가르쳐 주거든. 그리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런 거. 그거 첫 번째 써가지고 그러면 그 질문에 그러다가 내가 그러면 이어지는 그건 맥락이 그 당시 상황이고 지금은 이렇게 변화되지 않냐 뭐 이렇게 하다가 하면은 내가 모르는 거랑 갖고 의사랑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랑 어떤 논전을 벌인다는 건 그건 자살행위인 거예요. 이런 학생들은 면접에서 이제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25년도 기출이랑 같이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방에 들어갈지 몰라. 그냥 그날 그 자리에 랜덤하게 결정되는 거야.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뭘 만나는 게 여기서 가장 생기부방이 일본인 학생이 있고 여기는 조각가의 태도와 후르쇼프의 설득이 일본인 학생이 있고 다양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제시문을 다 보여주진 않고 1번 방에는 이게 있었는데 후르쇼프의 설득이란 거는 서울대 왜 이게 무슨 얘기냐, 서울대 홈페이지도 없는데 이거는 추가 제시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리고 암과 커피 복음의 상관관계, 이건 일반 전형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왜냐하면 나도 그 문제를 보고 내가 암에도 관심이 많고 카페인이랑 또 이런 논문을 또 암이랑 그치 담배 그건 거기는 이제 변인에 빠지니까 이제 커피 복용량과 관련된 논문을 나도 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읽는데 2분이 훨씬 더 걸리더라고. 거기서 그 원하는 답변을 꽂히는 정도에는. 근데 여기에 나서 그 답변을 하고 나서 덜렁 추가 증문식으로 또 그래프를 하나 또 주네. 상당한 난이도겠지, 그치? 여기는 그래프는 이제 물론 여러분이 행동경제학이라는 문과 학문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아는 행동경제학의 그렇죠. 소위 말하면 이제 프로스펙트 시어리라는 전망 이론에 관련된 그래프를 줬는데 여러분이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인문학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은 또 그 시간에 8분 동안에 여러분이 이 제시문 안에 도표는 거의 모든 수험생이 일반 전형에서 다 깨졌어. 왜 그걸 빼먹었냐? 왜 그걸 빼먹었냐? 뭐 이런 얘기를 다 들었다고. 이건 뭐냐면 이거는 제한 시간에 1분 안에 그거는 하기가 힘든 거야. 근데 그거 하는 도중에 또 그 행동경제학 제시문을 주고 프로스펙트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또 완전히 돌아버렸지. 그러니까 마지막 여러분이 운이 좋아서 마지막 시간에 했으면 그나마 다행인 거고 첫 시간에 이 방에 들어간 학생은 그치 시험을 망칠 확률이 높은 거야. 그거는 랜덤이야.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리고 이거는 위로와 내면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고 비교적 쉬운 거죠. 그런 제시문도 나오고. 근데 이거는 내가 내면과 그리고 누구를 위로해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사실 살면서 누구한테 위로받은 적도 없고 위로받은 적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치 이건 뭐 꼭 정신과 의사한테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 그리고 언어의 의미라는, 그리고 서울대는 잘 보면 이렇게 알겠지만 맥락이란 걸 되게 좋아해. 맥락과 배경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맥락과 배경이라는 것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건 해마다 나오는 제시문이야. 그게 언어가 됐든 역사가 됐든 늘 바뀌어. 그래서 한번 이거는 풀어볼 문제는 아니고 이게 이거는 보건얘기 전문제예요. 어느 회사의 회장이 기업을 상징하는 조각품을 설치하려고 유명한 조각가에게 작품을 부탁하였다. 작품이 거의 다 완성되어 갈 무렵 회장이 작업장에 방문했다. 그는 마치 전문적인 조각품 감성사라도 되는 당 조각품을 관찰하더니 작품이 웅장하고 화려하긴 한데 중앙부가 더 강조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각가는 회장의 위치가 빛이 가려지는 위치에 서 있어서 조각들을 재료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거지. 회장에게 중앙으로 이동하라고 손짓했다. 그리고 그 조각 칼과 바닥에 쌓인 대리석 가루를 회장 모르게 집어들고 조각흙을 두드리는 척하며 대리석 가루를 조금씩
밑으로 떨어뜨렸다. 그 모습은 마치 회장이 요구한 대로 수정하는 것 같았다. 수정을 안 했다는 거지. 솔직하지 않았다는 거죠. 몇 분 동안 다듬는 행위를 하던 그런 옆으로 한 걸음 물러서 말했다. 회장님, 이제 다시 한번 봐주시죠. 그러자 회장은 조금 더 뚜렷하게 하나 한결 나아 보이는군요. 라고 말했다. 이렇게 무슨 선문답 같은 우화를 하나 준 거지. 그래서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제심만 보고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2분 동안 내가 이걸 어떻게 발표할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뭘 물어볼까? 그걸 물어본 거죠. 조각가의 태도가 그치, 분명히 정직하지 않았잖아. 그치? 조각가의 태도가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있다면 조각가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했느냐라고 묻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내가 저건 아니에요. 근데 요 다음에 학생들이 좀 애를 먹었던 게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전에 추가 경험을 질문을 계속했을 텐데 이제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개하지 않는 추가 제시문을 주고 또 물어본 거예요. 어느 날 후르쇼프가 스탈린 시절의 공포 정치에 대해 이야기던 중 누군가가 그에게 당신은 왜 스탈린의 잘못된 정착이나 수정에 반대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때 후르쇼프는 청중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후르쇼프가 누군지 알아요? 아는 사람도 있고 스탈린은 다 알죠. 예. 스탈린은 히틀러랑 스탈린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스탈린 시절 그의 정책에 반대한 사람들이 여기 있다면 손을 들어보세요. 이건 후르쇼프가 한 말이에요. 그러자 아무도 손을 들지 못했다. 후르쇼프는 이어서 말했다. 바로 그 이후로 나도 반대하지 못했다. 손을 들었다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둘을 연결시켜서 이 조각가와 그리고 이 후르쇼프의 이 얘기를 잘 연결시켜 보면 그쵸? 뭐가 키워드가 나와요, 이게 여러분?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역대 가장 무서운 최악의 리더십, 최악은 아니고 무서운 독재자였는데 수많은 사람을 이제 숙청하고 그 이제 감옥에 집어넣고 많이 죽였어요. 몇백만 명을 죽였어. 그래서 거의 살아남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을 죽여놓고 근데 이 밑에 이 후르쇼프는 그 측근 중에 측근이었는데 어튼간 살아남아가지고 철저하게 아부해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53년에 스탈린이 죽고 나서 이제 3년 동안 공동 정치를 하고 말렌코프나 몰로토프를 그만두게 하고 자기가 단독으로 이제 서기장이 돼서 단독으로 정권을 질 때 이제 스탈린이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폭로를 한 거야. 그게 유명한 스탈린의 격하 운동이란 거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물었지. 아니 도대체 당신은 그 높은 모스크바 서기장이었으니까 당시에는 서울시장이었다고. 그치 우리를 치면 왜 아무 말도 못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여러분 내가 스탈린이 이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상냥하게 굉장히 그 사람은 상냥하게 대답하는 사람이고 질문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은 누가 하겠어? 아무도 못한다는 얘기지. 설득의 방식에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손 들어봐, 나서봐. 만약에 스탈린이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 다 나가 있고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와가지고 나를 1대1로 나한테 보고를 해. 이러면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 방식은 여기서 그치, 근데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앞에 일종의 조각가를 스탈린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후르쇼프 같은 사람을 바로 조각가를 후르쇼프로 생각하고 그 회장을 스탈린으로 생각해보라고. 그러니까 당시의 설득에 그치? 설득 과정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보면 쉽게 말하면 설득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냥 여기서 이 설득의 문제점은 바로 일방적인 거라고. 그리고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설득은 기본적으로 쉽게 말하면 1대1로 그 사람과 있어 그 사람을 마주보면서 하는 그게 설득의 가장 좋은 방법이야. 1대 다로 설득은 안 돼. 1대 다는 선동이 되는 거야.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 제 수업 좋았어요 하면 누가 나서가지고 손 들어가지고 저 수업 별로였어요 라고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건 1대 다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근데 문제는 이게 설득을 다루는 문제고 1대1의 상황과 1대 다의 상황이 이렇게 다르고
앞에 조각가와 회장의 관계를 이제 스탈린과 후르쇼프로 빗대서 이렇게 재심을 냈겠구나라는 판단은 여유가 있으면 할 것 같은데, 여기 시험 치고 온 애들은 뭐 여기 스탈린은 다 알려는데 후르쇼프가 누군지를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물어보진 않아. 아, 자네는 후르쇼프가 누군지도 모르나 이런 거 물어보진 않아. 근데 이 대답에서 이 학생이 기본적인, 그러니까 얘 학생의 지식 레벨이, 얘는 수능 공부만 해가지고 뭐 수학과학은 1등급 받고 100점 받을지 모르지만 이쪽 역사나 인문학적 소양은 별로 없구나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전체적으로 좋은 인상을 받기 힘들다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거지. 지원자가 권위자에게 조언할 때 권위자가 불편해하면 지원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는 점에 동의하시나요? 이 얘기야. 스탈린은 그치, 스탈린에게 반대를 한다는 건 죽음이었거든. 그치? 그건 뭐냐, 스탈린의 심기를 거슬리는 거거든. 아니, 스탈린이 한 결정이 잘못됐다는 거니까 그걸 공개적으로 해?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었지. 근데 바로 조각가랑 회장의 관계가 그렇잖아. 그럼 여기서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한 방에서 공간만 물어보고 한 방에서 인성만 물어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통합으로 보는 거야. 용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난 나서가지고 그러면 용기 있게라도, 이게 그러면 뭘 얘기하면 되냐면 스탈린을 설득시키면 되는 거야. 스탈린을 설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이게 역사적 필연성이 맞습니다란 말을 하면 스탈린은 설득이 돼. 그때 즉 41년부터 45년까지 독일이랑 전쟁하던 중에 그때는 스탈린이 말을 많이 들었어. 왜냐? 전쟁이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것처럼. 오직 그 명분만에 스탈린은 양보를 하는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다 시베리아로 가든지 죽이든지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는 권위자의 어떤, 지금은 이런 우리나라에 이런 절대적인 권위자는 없어. 우리나라 사실 북한에는 뭐 김일성이 있었겠지만 우리는 이런 권위자가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여튼 권위자를 기분 나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권위자와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권위자가 유일하게 동의할 수 있는 조건과 전제를 건드려야 되는 거야. 이게 역사적 필연성입니다. 스탈린은 그 말 한마디라면 자기의 생각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더 중요했으니까. 그러면 그 역사의 필연성, 즉 공산주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위해 가지고 자기 자식도 바친 사람이거든. 그 명분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즉 지원자, 여기서 말하는 저 권위자라는 사람이 뭘 중시하느냐. 히틀러는 좀 다른 입장이겠지.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물론 이런 과정을 재미있게 풀어갈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인문학적 소양이 있으면은 제일 좋은 일이겠지만, 일단 여러분은 여기서 그러니까 권위자가 불편해할 때 지원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데 너는 동의야.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라고. 후르쇼프 보세요. 후르쇼프 옳습니다. 누가 스탈린한테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 갔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왜냐? 여기에서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나는 결국에 뭐냐? 결국 여러분의 인성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말하는 대답으로밖에 평가될 수 있어. 표정이랑. 근데 여러분은 용기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미 말을 꺼냈잖아. 그러면 평가에 답을 줄 수 있는 얘가 용기가 있는 학생이구나. 용기 있는 학생이라는 걸 알았으려면 기본적으로 스탈린 시절에서 스탈린이 어떤 경우에는 스탈린이 오케이 한 적이 분명히 있거든. 그 오케이 한 것은 뭐냐면 전쟁에 독일이랑 전쟁할 때 이길 수 있는 순간이나 아니면 역사적 필연성이란 말에서 역사적 필연성, 즉 역사의 수레바퀴는 진보를 향해 간다는 게 역사적 필연성이거든. 그 말 하나에 스탈린은 양보를 했다고. 그거 외에 그 사람을 감정으로 이건 스탈린 당신의 아들에 관한 일입니다. 이런 일로 스탈린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얘기야. 근데 이런 배경지식이 여러분들이 이걸 뭐 지금부터 준비하고 수능을 준비하는 시간 안에, 그래서 그때 내가 알짜배기로 4주 동안 이 영역을 다 다루면서 나는 AI 인공지능 관련된 거는 꼭 한번 할 거거든. 그러면 그 비지식만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8분 내에 충분히 떠들 수 있게끔 배경지식을 노트를 여러분 읽기 자료로 제공할 거예요. 상당한 배경지식이 필요로 한. 그러니까 이 학생이, 내가 애들한테 물을 때 후르쇼프 얘기를 들었으면 후르쇼프가 누군지 알고, 그러면 그 맥락에서 후르쇼프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랬을 뿐이라는 얘기를 했을 거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직윤에서는 공감 능력을 치과 진료에서 묻고, 그거는, 그리고 두 번째가 조금 어려웠어요. 지속 가능 기술과 혁신 기술을 4가지를 주고 그 4가지 기술의 장단점을 물어봤는데, 근데 여기서 지속 가능 기술의 혁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애들 4명 중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3번까지밖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 중에는 1번과 3번을 엮여하면 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니? 라는 질문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지속 가능 기술과 혁신 기술은 이건 약간 그쵸? 뭐랄까? 요즘 저거 뭐 탄소 포집 기술이나 화제가 되고 있는 어떤 기후 위기. 그러니까 잘 보면 서울대는 철저하게 한 사람의 인성을 그치 파헤쳐서 뽑을지 안 뽑을지 결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문제로 대의 명분을 쓰는 거야. 반드시 대의 명분이 있는 시대적 어떤 정당성이 있는 문제를 꺼내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웠던 이제 그림과 녹음. 그러니까 서울대가 그러니까 별의별 애들이 그런 걸 내가 이번에 아마 여러분 면접을 보러 가면 서울대 면접에서 이런 것도 아마 내 생각에 이번에 유튜브를 보여줄지 아니면 뭘 어떻게 별의별 걸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녹음을 들려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함께 풀어보려겠고 그리고 서울대는 항상은 아니지만 한 2년에 한 번 걸로 그 상황은 달라요. A 국가랑 B 국가의 관계를 주면서 이거는 뭐냐면 A 국가, B 국가가 실제 있는 국가가 아니에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 같은 국가가 아니고 너라면 그 국가 중에서 그치? 마약의 어떤 정책으로 마약 정책을 네가 하겠냐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의대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과학이나 수학과학자들은 다 서류 평가에서 하고 면접에서는 그런 거 전혀 보지 않고 의료 정책, 의료 예방 그리고 인문학 그리고 의료 정책을 보려면 통계나 데이터를 볼 수 있으니까 통계나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한번 문제를 직접 풀어보죠. 남은 시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2분 동안 여러분 그렇죠? 이거는 서울대 홈페이지에 있어요. 2분 줄 테니까 무슨 문제를 그러니까 2분 동안 여러분 2분은 1분 30초로 훈련시킬 거야. 왜냐? 이동을 0.5초 만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1분 동안은 제시문 보고 들어간 케이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법 잘못 찾으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은 당일날 많은 당황을 한다는 뜻이지. 최쌤 2분 지나면 얘기해 주세요. 원래 수업 때는 우리가 도표나 그림이나 통계를 1시간을 이용해서 그때는 여러분들을 시키면서 그때 인원이 우린 최대 15명을 넘지 않으니까 수업을 하면서 참여형 수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오늘 공개 강의니까 또 인원도 어머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못할 것 같은데 2분 지났죠? 음. 그러니까 다른 대학들처럼 연필을 주고서 내가 이런 걸 발표하고 이런 걸 쓰고 막 고치고 뭐 이럴 시간이 없이 그냥 아 정말 애들 뭐 서울대 의대를 갈 정도면 애들이 천재잖아. 그래서 나는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저 2분 동안 제시문 외웠어요라고 하더라고. 여러분이 서울대 의대를 가려는 천재들이랑 제가 천재들일 텐데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이건 외워지는 건 아니야. 이걸 어 그러면 이렇게 그림만 덜렁준 제시문들이 주어진다고.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어요. 이거는 아마 올해도 나올 거예요. 이 그림 얘기는 어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얼마나 미술이나 이쪽 인문학에 소양이 있느냐를 보는 건 아니고 근데 그것도 필요한 거야. 여러분 생각 보면 미술이나 음악, 체육만큼 그렇죠? 예, 이 MMI에 도움이 되는 게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렸을 거예요. 그렇죠? 두 그림을 각각 설명해 보세요. 두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의도란 관점에서 설명해 보세요. 두 그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떠올렸을 거예요. 맞아?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떠오르는 사람. 요 세 개가 질문이었거든. 첫 번째 질문.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한 케이스가 이건 실제 답변이야. 첫 번째 그림은 여왕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고 그녀에게 왕관을 씌우고자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여왕임을 선언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폐허가 된 도시에 있는 힘든 사람들과 상을 보기 위해서 지도자가 방문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 답변은 일단은 뭐 이게 맞고 틀리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그 만약에 그 서울대 의대 교수, 야, 너 서양사나 세계사나 이런 걸 알고, 야, 이 어떤 나라 여왕이 그 즉위식을 하는데 무릎 꿇고 꿇고 있고 거기한테 왕관을 씌우는 그런 방식으로 여왕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왕이 계승식하는 나라, 왕이 승계식하는 나라 봤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아니죠, 아니죠. 이 그림은 이거 여러분이 이걸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항상 서울대학교 문제를 보면서 결국 이 중요한 건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상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해서 대비시키는 거잖아. 서울대 교수들이 그치 나름대로 어떤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원천들이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거 이 그림의 출발은 내가 봤을 때 이 서울대 교수 중에 어떤 내 생각에 이 문제를 낸 사람은 서울대 의대 교수 중에서 의학과 그림, 의학과 그림 사이, 미술 사이라고 의미 찾기라는 책을 쓴 그 교수가 맞을 거야. 그 교수는 서울의대 교수인데 그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미대 교수랑 같이 의학적인 의미가 있는 그림을 책을 쓴 사람이 있어. 그 교수일 거야 내가 볼 때. 그 교수가 물론 다른 서울대 의대 교수도 그림에 조화가 있겠지만 그 사람이 보니까 르네상스 미술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대 미술부터 해가지고 미술에 되게 해박한 사람이더라고. 그렇게 근데 이게 왜 이거는 정확히 여러분들은 알겠지만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 근데 이 학생은 이 사람이 나폴레옹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야. 만약 여러분들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그쵸 기본적으로 이건 상식이니까 이 그림이 특히 앞에 그림은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거든. 이게 나폴레옹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그림이 이거는 여러분 바로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리들리 스콧이 작년에 초에 찍은 나폴레옹이라는 영화를 그 서울대 의대 교수가 보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쉽게 말하면 나폴레옹 그림을 가지고 만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툭 던지는 건 아니야. 다 쉽게 말하면 이 서울대는 시사성과 다른 의대들처럼 시사성에가 노골적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가 부분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 그걸 찾아내는 거지. 그래야 예상 문제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지. 일단 답변의 길이도 너무 짧고 무식이, 그러니까 내가 인문학에 대해서 얘는 완전히 담 쌓고 살았다는 게 보이잖아. 여왕의 제의식은 남성 왕의 제의식이랑 달라요. 그리고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영화를 본 사람은 알겠는데 바로 그 이 쉽게 말하면 이제 지가 써 나폴레옹이 이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사람이 그린 거고 이 얘기를 이 끝나고 나서 이 학생이 행설수설 하니까 이 그림의 저자가 누구고 어떤 의도라는 걸 얘기를 해줬어. 그래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니까 그런 거야. 원래는 얘기 안 해주겠지. 왜냐 여기엔 다른 제시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면접을 치를 때 내가 틀렸어 어떤 기본적인 걸 몰라 그걸 얘기해주고 넘어가는 거 이 부분 낮은 점수를 받고 그 다음 전수에서 내가 이 문제 이 제시문 이 방안에서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그치 거기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거야. 알려주면 그건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조세핀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장면이 나온다고. 이걸 보고 여왕이 즉위하는 걸로 이 학생이 착각을 한 거지. 근데 나름대로 두 번째 그림은 다른 학생들이 못 찾았거든. 근데 좀 폐허가 된 도시가 있고 어디 지도자 같은 사람이 어떤 아픈 사람들을 찾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는 어느 정도 맞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저자나 의도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 절반 정도는 맞춘 거지. 딱.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서울 의대를 갈 정도 학생이라면은 오늘 이 제시문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나한테 설명을 듣지 않고 이 그림의 나폴레옹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서울대가 원하는 인문사회 자연 융합적인 인재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이 두 그림 모두 역사적 강면을 다룬 듯합니다. 공통적으로 나폴레옹이라는 동일 인물이 중심에 있으며 군중이나 주변 인물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혼 중심 서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분위기는 크게 다릅니다. 첫 번째 그림은 매우 정제되고 장엄하며 실내의 객관적 분위기로 본인인데 두 번째 그림은 병자들이 널브러진 어진 공간에서 나폴레옹이 그들 사이를 걷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는 권력의 공식화된 미와 첫 번째와 영웅의 도덕적 이상화 혹은 선전 목적 혹은 바로 두 가지 선전을 찾은 거지. 보여주는
대비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두 그림은 모두 나폴레옹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추구하지만 하나는 정치적 권위, 하나는 윤리적 영웅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답변을 잘한 거지. 그러니까 그림 얘기로 얘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정도로 그림의 저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얘기할 수 있다면은 이거는 다른 친구들이 답변한 거에 비하면 월등하게 좋은 답변인 거예요. 더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내가 모르는 책과 얘기 가지고 하지 마요. 내가 아는 얘기만 해야 되는 거야. 지식 얘기하는 거 면접 때는 나쁜 거 아니야. 첫 번째 그림은 자크 루이 다비드의 나폴레옹 대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교황에게 왕관을 씌우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왕관을 쓰는 장면은 당시 혁명 위주의 권력 재정립을 상징합니다. 매우 화려하고 권위적인 도구로 구성되어 있죠. 두 번째 그림은 처음 보지만 나폴레옹이 맨손으로 병자에게 손을 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배경과 인물들의 복장이 중동이나 북아크로 보이며 이렇게 자기의 관찰력을 얘기하는 거야. 감염병 환자들이 있는 걸 보면 전염병 현장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다 관찰한 거야. 왜냐하면 그림에 대해서 모르니까. 두 그림 모두 나폴레옹을 영웅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첫 그림은 제국 권력의 정당함, 두 번째는 도덕적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구축에 집중한 듯합니다. 시대적 맥락이나 목적은 다르지만 모두 프로파간다, 선전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서울대가 요구한 건 기대한 건 이거야. 이 학생의 의미에서 그림이란 이게 답이 이 출제자는 내가 이 출제자를 책을 많이 읽어서 이 출제자가 그 사람이 맞다면은 의도가 보이는데 그치 키워드를 찾기를 원한 거지. 바로 각색이라는 선전이라든지 선전 혹은 각색을 찾기를 원했던 거야. 이 학생은 정확히 간파한 거고 이 학생의 놀라운 관찰력은 그림을 보면서 그림의 상황을 정확히 유추해냈다는 거지. 2분 동안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분은 이 그림 제시문은 그러니까 그림 제시문은 뭐가 나올지를 여러분들이 예측하려고 그림을 대충 보고 넘어가면 여러분 완전히 첫 번째 답변 같은 진짜 엉뚱한 답변을 하기 쉬우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림을 꼼꼼히 보라는 거야. 그림을 관찰하고 그림 관찰한 내용을 얘기하라는 얘기야. 그게 자크 루디 다비드까지 알았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앙뚜안 장구로를 아는 사람은 없겠지만 앙뚜안 장구로가 나폴레옹의 앞에 20세 전쟁을 알면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죠. 두 그림은 프랑스 나폴레옹 제국의 정치적 시장 상징 조형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비드의 나폴레옹 대관식은 나폴레옹이 스스로의 권위를 성스럽게 정당화하는 장면으로 기독교적 정권 계승 인식과 혁명 후 질서 재편을 동시에 담은 정치적 이미지입니다. 반면 그로의 자파섬의 패스트 환자를 방문하는 보나파르트는 이집트 원정 당시 전염병 현장을 찾은 나폴레옹을 묘사한 것으로 당시 프랑스 내의 전쟁 실패에 대한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도덕적 영웅의 이미지 강화 목적이 강합니다. 이거는 진짜 이렇게 답변 학생은 없어. 둘 다 사실을 그대로 묘사했다기보다는 이게 중요한 거야. 의도된 상징화의 연출의 산물로 나폴레옹의 통치 정당성과 신화를 위한 시각 전략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은 권력을 신으로부터 부여받는 황제 이미지, 다른 한쪽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의 이미지라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의 방향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두 작품 모두 예술을 통한 권력 이미지 형성의 사례로 시대를 통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실제 답안이고 두 번째까지도 답안이고 아주 잘 쓴 두 답안은 내가 배경식이 있다는 전제하에 얼마나 풍성하게 그야말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을 압도할 수 있는 내가 답안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왜냐 너희들이 얘기하는 의도 찾는 거 정확히 했잖니. 거기다가 내가 해석까지 붙여주는데 한 사람은 해석만 하지만 나는 이 그림의 배경식까지 갖다 붙여주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출제 의도, 평가 의도랑 정확히 부합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거든. 그랬더니 이거 끝나자마자 다른 질문을 하지 않고 더 이상 뭐 나폴레옹이랑 관련된 질문은 오지 않고 이게 바로 나왔어요. 애들이 황당해한 거지. 틀어주시면
이게 얼마나 황당했냐면은, 그러니까 이걸 틀어주고 이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를 네가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 내용을 해석하고 이 앞에 그림과 연결시켜서 어? 어떤 공통점을 찾아내는 추가 질문이 있었던 거지. 근데 애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일단 첫째, 너무 발음이 안 좋다. 그리고 너무 잡음이 많다. 그리고 이게 한글에 관련된 얘기는 알겠을 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확히 여러분 동안 1분 37초 동안 서울대 교수가 들려주고 내가 정확히 이걸 듣는 거로 복기를 할 수 있다. 얘가 쉽게 말하면 의대에서는 아침에 돌 때 교수가 회진하면서 쭉 얘기를 하잖아. 그걸 듣고 그대로 외워야 돼. 그 능력을 보려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이거 그대로 1분 30초 내는 거 내가 듣고 그 자리에서 외워가지고 내가 답변할 수 있었다? 그러면 대단한 학생이 되는 거지. 근데 그런 학생은 한 명도 없었던 거지. 근데 한글 얘기하는 건 알겠대. 근데 어떤 친구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맞춘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냥 내 생각에는 옛날 방송국 성울 거다. 아나운서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얘기를 결국 무엇을 물어보았을까? 바로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읽은 들어본 제시문을 갖고 들은 제시문을 가지고 이거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라는 얘기야. 쉬운 거 아니지, 그렇지? 이게 다들 너무 잡음이 있는 데다가 그 발음이 요즘 같지가 않잖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게 이국노 선생이거든. 우리나라 언어학자 이국노 선생. 여러분이 영화 말모이를 봤으면 알 거야. 말모이에 이 내용이 나와. 바로 1928년 바로 이 다음 질문이 이거였는데, 그치? 이거는 좀 그래. 이게 조선어학회의 이 이국노 선생이라는 거를 교수가 얘기해 준 다음에 애들한테 물은 질문이 있어. 1928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내가 지금 한국사를 내가 국사학과 갈 정도로 파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한국사에 그냥 이걸 자세하게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있긴 있지. 바로 한글날이 각야날이 한글날의 원조가 28년이잖아.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본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의사는 전 세계의 사람들을 살리는 거지. 그 사람이 애국자일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했다가 그렇게 적어가면은 여러분 떨어지는 거고. 이 방에서 묻는 거는, 이 방은 쉽게 말하면 1800년대 프랑스와 1918년대 한국을 엮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두 사람의 의도, 이걸 정확히 얘기하면 각색인 거야. 뭐냐, 그치? 우리가 전달받고 있는 수많은 통치자들이나 그리고 우리가 그 통치자의 정하는 행위들은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 의미를 실제 그대로가 아닌, 그치, 각색을 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각색이라는 여러분이 키워드를 찾아냈으면 여러분이 이극노가 누군지 모르고 28년에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못했더라도 여러분 합격을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게 지식이 부족한 학생이, 물론 지식이 많으면 소양인도 당연히 같이 늘어. 당연히 여러분이 유리하겠지.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건 가능하냐고. 여러분이 수능을 공부하지 않고 오직 MM만 준비한다면 지금부터 그치 열심히 거의 책을 뭐 한 주에 뭐 한 10권씩 읽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을 갖출 수 있겠지만 그게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이 대답에 이 질문에 답변을 거의 다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야 이제는 한국사도 딸딸딸 외워야 되는구나. 야 결국 이 얘기는 내가 그치 그 인문사회에 가지고 모든 교과서까지 내용까지 그리고 역사 딸딸딸딸 외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려면 그거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야. 왜냐? 이거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다수는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이랑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출문제로 1차 시만 수업을 할 거야. 우리가 기출문제의 유형을 마무리 익힌다고 여러분들 뭐 수능 기출문제만 푼다고 그치? 여러분 킬러 문제에 대응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알겠지만 킬러 문항은 반드시 있어. 여기 아까 들어갔던 이 문항이 킬러 문항이고 우리가 얘기할 때 한번 보겠지만 도표 얘기할 때 서울대가 얼마나 까다롭게 도표에 그 이제 변인 통제나 변인 관련된 실험군과 대조군 관련된 얘기를 정교하게 해놨는지 거기서도 그 문제를 찾으라고 하니까 애들이 돌아버리겠지. 그걸 한번 볼 텐데 여하튼간 기출 문제는 1차 시만 수업을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도 서울의대를 비롯한 의대 교수들의 성향을 정말 잘 알고, 그러니까 거의 늘 의대 관련된 책들만 읽다 보니까 의대 관련 책들이 다 뭐 수술과 관련된 책은 아니고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보여.
그래서 여러분이 뭐 서울 이제 내가 첫날에 희망할 때 여러분이 어디를 쓰는지 서울의대를 쓰는지 연대의대를 쓰는지 그리고 고대 개적을 쓰는지 그렇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면 이대 면접형을 쓰는지 그걸 알아가지고 그거를 반영해서 내가 일단 1차 시에는 내가 준비한 기출 문제들을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화 시켜가지고 설명한 다음에 2차 시부터는 이런 학생들이 포진해 있으니까 그날부터 내가 실전 예상 문제로 수업을 하는 거야. 그리고 관련된 배경 형식도 같이 설명하고 오늘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팀을 나눠가지고 반드시 팀을 나눠가지고 여러분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얘기할 수 있게 그리고 내가 이제 필살기로 여러분들한테 읽기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매주 한 A4 용지 한 20장 정도씩 읽기 자료 합치면은 4주 동안 80장 정도가 나가는 거지. 그것만 읽으면은 그쵸? 물론 이제 8월 이후에 9월 이후에 뭐 생겨날 이슈들도 있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 거거든. 그래서 단톡방 만들어 가지고 그때 올려줄 거야. 그래서 내가 수능 전까지를 여러분들이 왜냐 어느 정도 감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 전에 보는 건양대학교 시험을 물론 건양대 여러분이 칠 것 같지는 않지만 연대는 여러분 꽤 많이 칠 텐데 연대는 진짜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수능 전까지는 단톡방을 내가 매일 들어가 볼 매주 매 시간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해서 관리를 할 거라고. 그래도 이렇게 가지고 내가 정말 100% 합격이라는 거를 내가 다른 데 몰라도 서울대는 정말 자신 있거든. 그렇지? 만들어 가려고 오늘 시간을 준비했고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 찾아줬네. 그래서 25일 첫 시간이니까 그날 여러분 그리고 내가 바로 또 다음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내가 추가 질문은 못 받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은 여기 학원에 남기면 얼마든지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저거 할게요. 예.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지금? 그렇죠. 이제 딱 맞았구나. 예. 그러면 저는 이제 마치고 반드시 여러분 25일부터 수업부터 듣고 사회 듣고 내가 추가로 10월 달에 또 필요하면 근데 나는 이제 MMI에 많은 시간 두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대신 읽을 시간을 둬서 그 읽기가 차라리 수능 국어 비문학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거거든. 그래서 읽기 자료를 많이 여러분들한테 줘서 많이 왜냐하면 나랑 만나는 3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도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자를 저걸 할 텐데 실제 오늘은 내가 일방적으로 했지만 우리가 1차 시 수업 때는 좀 모르겠지만 2, 3, 4시는 가능한 최소한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내가 여러분 한 번만 시켜보면 알겠어. 그렇지. 난 이것만 봐도 내가 앞에 사용했던 학생의 문제랑 얘가 어느 정도 지적 수준을 갖고 있고 문제를 얼마나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오는지 다로 보이더라고. 내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여러분들도 내가 한 번만 시켜보면은 얘가 대충 그러니까 지식의 문제가 아니야. 지식은 여러분 그쵸? 그리고 내가 80장 정도 되는 지식에 뭐 옹축해서 저거 하지만 여러분이 뭐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쵸?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내가 여러분이 들은 기억으로 내가 모르는 거 아는 체 하는 걸 이거 정말 위험하다는 거 서울대 교수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 아까 얘기했던 그 서울대 미술기 사람은 웬만한 미술사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여러분들은 특히 연대의대도 마찬가지고 가장 대한민국에서 똑똑한 사람들이랑 직접 퍼즐을 즐겨야 된다는 거야. 즐기라고. 그죠? 그럼 여러분한테 교수들이 끝날 때 되면은 여러분이 피드백 그러니까 합불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 자리에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MMI에 반드시 그런 승자가 될 거라고. 내가 승자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승자가 될 수 있는 거지. 예, 여러분,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꼭 강의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